그리고 이런 와중에 제일 뭐랄까 찌그러지고 있는 국가가 일본인 건데 일본은 이 일본이 드디어 망조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결국은 다카이치하고 자민당하고 유신회가 손을 잡고 다카이치 내각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떻게 봐도 야합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 공명당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당 찾아다닐 때 급하게 상대를 찾은 거기 때문에 뭐 줘야 될 거 안 줘야 될 거 다 주고 야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한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26년 만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공명당이 자민당을 향해서 연정을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이러다가 총리 못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일본 유신회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본 유신회와 자민당이 연립정부 구성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인 233석에서 두 석이 모자란 231석입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오늘 이제 총리 인준 투표를 합니다. 네. 유신회 쪽은 우리는 다카이치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게 되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 일단 뭐 유신회가 손을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해서 초대 총리를 맡은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4대 총리고요. 첫 여성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강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자민당 안의 사람들 위주로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 있는 거는 자민당 내부의 그동안 다카이치의 경쟁 세력이거나 또는 다카이치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내부 안정용으로 이걸 다 나눠 가지고 문제는 뭐다? 이 연정 파트너의 유신에는 그러니까 우린 자리는 관심이 없어. 각 외의 협력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서 지분을 반 가지면 장관을 반 정도 달라고 해야 이게 정상인 건데 우리는 장관 자리에 욕심이 없어. 우리는 나가서 얘기를 할게 라고 한 게 뭐냐는 거지. 각 외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일본 정치 경제의 중심인 관동 관서 지역을 나눠 가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이 일본 유신회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을 한 지역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원하는 건 오사카를 제2 수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 제2 수도의 행정 책임부터 그 안에 있는 정치적 영향력들을 다 유신회가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TK, PK를 니들이 그냥 가져 라고 나눠주고 연정을 한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되나 나중에? 되나? 이렇게 되면은 아예 지역으로 나라를 쭉 따르는 건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총리직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현안들을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하고 우리 다시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라고 해갖고 이제 기존에 있는 야당들이 갖고 있는 표들을 최대한 자민당으로 다시 끌고 오려고 하는 수작질을 벌일 거예요. 근데 만일에 거기에서도 자민당이 못 이기게 되면 그러다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유신애들이 훨씬 더 득세를 해갖고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면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국짐당이 처음에 200석 넘게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갖고 100석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군소정당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더 폭망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정치 도박을 해야 될 만큼 지금 일본 내에는 강력한 정치 중심 세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비교하면 뭐하지만 뭔가 정치 지도자로서 구국의 어떤 그
구국의 중심으로서 앞으로 미래 일본 정치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아예 없는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소위 그래도 자민당에서는 파벌이 있고 그 파벌의 수장들이 입김이 엄청 셌었는데 지금 아소다로 전 총리 파벌은 살아남아 있고 기시다 파벌도 살아남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소다로하고 기시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단 서로 둘이서 뭐 힘을, 이게 원래 아소파들이 한 100명에서 140명 정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기시다파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기시다파들이 다시 분열을 하는 과정 중에 50석 정도도 안 갖고 있는, 50석 정도도 안 갖고 있는 전 이시바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꼴통이었던 아소다로가 한 50씩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건데, 아마 이 세력들이 다시 그 안에서 재개편이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내각을 딱 보니까 일단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총무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위상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방위상이 누구냐면 펑클색자예요. 고이즈미. 고이즈미가 방위상으로 네. 그러니까 뭐지? 망했네, 망했네. 아, 그 진짜 망하려고 일본의 생각했나? 군국주의 무장은 개망했네요. 네. 이게 참 이게 비실비실 웃음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무슨 생각이지? 근데 참 얘가 자립복은 있네요. 농림상도 그렇고 이번 자립- 경우도 그러고 자립복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주 그냥 자리 꿰차는 능력은 탁월하네요. 중요한 건 그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을 못해요. 그러니 고맙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얘가 좋지. 지 힘으로 가냐고 지 아버지 딸이잖아. 드디어 일본 자위대가 당나라군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은 거예요.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일본의 아니, 근데 재무장이나 미친년이 군국주의 총리 활과. 되고 바보가 방위상이 됐잖아요. 또 이런 시점에 독도에 침공하겠다고 지랄병을 한번 해갖고 우리 이 광개토 대왕함한테 뒤지게 쳐맞는 쳐맞아봐야지. 꼴을 한번 쳐 말려봐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일본의 해군력이 뭐 미국 다음이라던데 뭐 누가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국을 못 이긴다고 하던데 이런 개소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른바 동해 바다 위에서 교전이 일어나면요. 일본 쪽에서는 순전히 배의 힘으로 싸워야 돼요. 비행기가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거나 배 대 배로만 싸운다고 치면 요건 배틀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요즘 누가 배대배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촌스럽구나.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서 네.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군 미군이 서로 찾아다니면서 싸울 때 얘기고 지금 동해안에서 만일에 교전이 일어난다고 치면요.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한테 일본 배들은 접근도 못 해보고 다 뽀개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백끼리 한 포를 쏴서 전쟁하는 거 생각하시잖아. 이제 만일 우리가 일본하고 전시 사태로 들어오면 최소한 동해바다 위에 떠 있는 일본 국적 배들은요, 다 우리나라 미사일들의 밥이에요, 밥. 응? 단순하게 우리 탄도미사일들이 그냥 날아가갖고 적히지나 벙커 깨는 용도로 개발하지 않았다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쉽게 말해서 고각으로 해갖고 정해는 좌표로 GPS로 가는 기능 이외에 스스로 상황 인식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목표물을 쫓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미사일은 대한민국 미사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해성이라는 국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탄두 4,500kg짜리 탄두 미사일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100% 국산화했잖아요. 이 미사일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위험한 미사일입니다. 마하 1 이내의 속도로 수면을 스치고 날아가가지고 배든 사람이든 기계든
뭐 육지 타격물이든 어떠한 목표물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없애버릴 수 있는 해상 미사일을 기본 베이스로 우리나라 미사일들은 5,000발 이상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지네 배가 5,000대 넘어요? 5,000척 넘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를 건드리는 순간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 또는 함포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일본하고 전쟁에서 혹시나 우리가 밀리지 않을까요? 독도를 뺏기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